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의 더러운 음모. 2. 중국의 어두운 계획. 3. 한국의 비밀 기술이 나타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 경제는 현재 한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한 우려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먼저 이러한 의존성으로 이어지는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생산은 뚜렷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이 분야에 충분한 연구 개발 투자를 하지 않았으며, 인프라와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한국의 배터리 제품을 대규모로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 과도한 의존 상태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배터리 공급이 어떤 변동이 있을 때마다 취약해집니다. 한국의 경제 위기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배터리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산업, 의료, 통신, 에너지 등 미국 경제의 여러 중요한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추가 투자 철회라는 폭탄 발표가 쏟아져 나오면서 바이든이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보복을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 광산이 있는 남미국들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한국의 리튬 공급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이든은 남미 3국의 석유 오펙을 모방한 조직 리튬 산업 오펙을 만들어 리튬 수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가격 담합도 할 수 있다며, 미국이 원하면 한국의 리튬 수출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카드도 손에 쥐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든의 이러한 폭탄 발표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고 있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 놀라운 것이 공개됐는데요. 삼성과 현대, LG 등 미국의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했던 한국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과 다른 나라에 하겠다는 폭탄 발표가 나온 후 바이든이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복수를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압력을 가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 현지 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네디스트네트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네디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 300만 달러 4,035억 원 이상으로 판결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네디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네디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금으로 4억 400만 달러 5,38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네디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전자는 네디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네디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삼성전자가 승리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깔끔한 완승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이든이 한국의 보복을 예고한 직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 1분기에 반도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고작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이 중에 4천억 원을 미국에 내야 하게 생긴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작년 10월 이 원자력 설계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신들의 기술로 개발한 원전을 폴란드 등 동유럽에 판매한다면서 이를 막아달라고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미국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신의 기술로 만든 원전에 대해 수출할 땐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원전 기술은 APR-1400으로 한국 자체 기술로 만든 한국형 원전임은 이미 전 세계국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두 가지 보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떠오르는 산업이 바로 배터리죠. 이미 한국의 배터리 3사가 받은 수주 규모만 해도 1,000조 원을 돌파하며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기차 전체 비용의 40%가 배터리.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리튬이죠. 리튬은 이제 하얀 석유라고 불릴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의 56.0%는 리튬 삼각지대라 불리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3개국에 몰려 있습니다. 이 중 볼리비아는 리튬을 이미 국유화했고 아르헨티나는 지난 1월 리튬을 전략 광물로 지정한 후 승인된 모든 탐사 활동을 멈춰 세웠습니다. 민간 기업의 채굴권도 정지했습니다. 칠레는 여기에 국영 리튬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USGS에 따르면 칠레는 현재 기술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41.0% 국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 등 외신에 따르면 칠레 좌파 정권의 가브리엘 보릭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릭 대통령은 사회주의자 대통령이었던 살바도르 알렌데 대통령이 1971년 구리 산업을 국유화했던 사례를 들며 이번에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국유화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보릭은 국가가 리튬 생산 사이클 전반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영 리튬 회사 NLC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외교부 소식통은 이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가 리튬 광산 업계의 석유 수출 국기 9오펙 설립을 추진해 리튬 광산 가치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가격 합의를 도출하는 문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과 남미의 지리적, 전략적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전 세계에서 리튬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남미를 조종하여 한국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한국을 자기 입맛대로 컨트롤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배터리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지 매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따르면 이들 3국의 외교부 장관이 오펙과 유사한 리튬 생산국 조직을 만들어 오펙이 원유 배럴당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생산 수준을 설정해 리튬 가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미 3국 외교장관들은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가 공감대를 형성하면 세계 최고의 리튬 생산국인 호주가 이 같은 가격 동조화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각별한 사이를 맺은 호주까지 끌어들여 한국이 마음대로 리튬을 얻지 못하도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한국의 SK온과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등은 호주 광물, 자원개발업체와 이미 장기 계약을 통해 리튬 및 히토류를 장기적으로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미 3개국이 갑자기 리튬 판오펙을 설립하더니 리튬 광산과 관련 기업을 국유화하여 한국과의 모든 계약을 깨버리고 수출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호주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배후에 있다며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리튬 공급을 막아 한국에 큰 충격을 주려 하는 바이든. 자, 그런데 한국이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말이죠.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울진 등 광산 6곳서 리튬을 발견했다며 한국은 리튬 강국이 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이 연구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내 광산 6곳에서 리튬을 확인했다며 대표적인 곳은 울진이며 올해 안에 매장량 평가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광산 탐사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 리튬화, 리듬 카보네이트 등 2차 가공 산물로 만드는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국내에서 채굴한 리튬 레피돌라이트 홍은모 실물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바이든은 이 소식을 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리튬부터 배터리 소재와 부품, 배터리 완성품까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모든 것들을 싹쓸이 해버리면 미국이 더 이상 통제할 수조차 없기 때문인데요.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며 신드롬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박순혁 흥보이사. 그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초 여의도 전문가들이 테슬라와 중국 배터리 업체의 경쟁력을 강조할 때
박 이사는 줄곧 K배터리의 기술 초격차를 언급해왔습니다. 그가 유튜브에서 추천한 2차전지 배터리 8개 종목 에코프로 BM LG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 LG화학, 포스코케미칼현, 포스코퓨처엠, 나노신소재, 포스코홀딩스이 급등하자 개미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이때 붙여진 별명이 배터리 아저씨입니다. 배터리 아저씨는 이를 전면 반박하며 앞으로도 수십 배 오를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배터리 아저씨의 말대로 이 8종목 주가가 급등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은 누적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했고, 최근 편엔저서 K배터리 레볼루션 GY는 출간 뒤 한 달째 베스트셀러 종합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의 핵심은 양극재입니다. 전기차 비용의 40%가 배터리 비용의 40%가 양극재인데요. 한국의 에코프로 그룹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죠. 에코프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완성형 양극재 생태계를 조성한 것은 에코프로가 최초이자 유일하다며, 이런 생태계를 기반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74.3% 급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는 한국이 배터리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모두 세계 1위로 대체 불가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조차 한국을 흔들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실리콘 웨이퍼와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과 같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소재는 일본이, 5나노 이하 공정에 꼭 필요한 EUV 장비는 네덜란드가, 반도체 장비는 미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필두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한국은 최근까지도 골머리를 썩고 있죠. 그런데 배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라는 초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가정과 회사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배터리.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산업이 될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재료부터 부품 완성품까지 세계 1위를 싹쓸이 하다 보니 이제는 감히 미국조차 한국을 흔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적자 생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3인방으로 불리던 샤오펑, 미샹, 웨이라이마저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달 중국 신에너지차, 즉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의 판매량은 50만 대를 기록해 전월 대비 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 전기차 신세력 3인방으로 불리는 샤오펑, 미샹, 웨이라이 중 미샹만이 유일하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증가했고, 한때 리샹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던 웨이라이의 4월 판매량은 전월보다 35.8%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를 베꼈다는 의혹을 받는 샤오펑의 판매율 역시 지지부진했습니다. 얼마 전 샤오펑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 전기차 플랫폼 SEPA 2.0을 공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테슬라가 지난 2년간 개발한 모델 Y와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업계 분석가 샌디 멀로는 아예 대놓고 샤오펑의 전기차 G6의 디자인은 테슬라의 모델 Y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며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샤오펑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샤오펑 자동차가 중국에서 잇따라 화재 사고를 내면서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대로변에 세워져 있던 샤오펑 모터스의 전기 세단 P7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장면은 중국의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이 차의 발화점이 샤오펑 P7의 하단 후미 부분인 것으로 보아 전기차 배터리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강자인 CATL이 공급한 배터리였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계와 배터리 업계를 대표하는 샤오펑과 CATL이 만든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자 머쓱해진 중국은 이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CATL 배터리의 안전성은 이미 2에서 3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1년 8월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의 도로에서 정차 중인 전기차 아이온 S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보다 앞선 5월 광동성 광저우시에서도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두 사고 모두 충전이나 충격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2019년에도 중국 시안에서 중국차 브랜드인 리오 7인승 전기차에서도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차량 하부의 충격으로 배터리팩 외형이 변형되면서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 역시 CATL의 배터리가 탑재돼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은 최대한 감추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화재 사고가 더 있을 겁니다. 이처럼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여전히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보조금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최근 업계에서는 중국 전기차 시대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구간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기존에는 중국 정부 주도로 커왔다면 이제는 보조금 정책이 폐지되면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시작하자 샤오펑을 비롯한 중국 전기차들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인하를 했기 때문에 적자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중국 내 전기차 브랜드는 무려 180여 개나 됩니다. 여기에 보조금 폐지, 가격 인하 동참까지 이어지니 결국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매출과 주가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전기차 3사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황당한 해결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기차 업계가 배터리 결함 등 여러 가지 안전성 논란과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출혈이 심해지자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보험업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 1위 기업인 중국의 BYD가 이안손해보험의 지분을 인수했고 중국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한 것인데요. 이안손해보험은 중국의 4대 인터넷 보험사로 꼽히는 곳이었지만 파산했고 BYD가 이를 인수한 것입니다. 이로써 BYD는 전기차 사업은 물론 손해보험업을 직접 전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BYD의 보험업 진출은 여러 가지 말을 낳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보험료가 더 높은 전기차 보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며 전기차와 보험 상품을 함께 묶어 판매하거나 두 상품을 서로 판촉하여 사업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회사가 보험사까지 소유할 경우 화재와 같은 전기차의 결함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쇄적인 중국 시장이라면 보험회사를 통해 자사의 전기차 결함을 감추는 일도 가능합니다. 또한 치열한 보험 시장에 전기차 회사가 새롭게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있습니다. 업계에서 자동차 보험 산업 경쟁은 이미 레드오션 2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은 기획, 가격 책정, 책임 결정과 다중 책임 등 복잡한 문제가 많고 서비스 매장과 보험 준비금 등에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보험업에 뛰어들지 않는 것인데 과연 BYD가 보험업까지 제대로 경영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파산한 보험사를 BYD에 강매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최근 행보가 눈에 띕니다. 버핏이 BYD 주식을 또다시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작년 8월 이후 계속 BYD의 주식을 매각하더니 11번이나 매도, 이로써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율은 절반 이하로 줄게 됐습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보험업 진출이 논란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거리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실험실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값싼 광물을 넣어 만든 배터리를 상용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기존 리튬이온과 비교해 가격을 최대 40%까지 낮출 수 있는 전기차용 소듐 배터리의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국 CATL은 연내 자국 완성차 업체인 체리자동차의 ICAO03 등 전기차 모델에 적용할 소듐 배터리를 납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소금으로 만든 배터리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CATL은 연내에 출시해서 도로에 풀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쯤 되면 중국 도로는 고객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대한 실험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듐 배터리의 주원료인 나트륨은 리튬 등 값비싼 광물과 달리 자원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이 소듐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지금 전기차에 탑재되는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와 비교해 약 40% 저렴한 것으로 보고 중국 업체들이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안전성에 주안점을 둔 기술력 개발이 아닌 무조건 저렴한 것만 찾는 중국 기업들의 특성이 또다시 발동한 것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소듐 배터리를 개발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현재 CATL을 필두로 BYD, 중커아이나 파라시스 에너지 등 최소 16곳이 대량 생산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언론은 소듐 배터리의 전체 공급망이 150개 회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소듐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 충전 능력이 떨어지고 실제 상용화하려면 몇십 년이 걸릴 일인데 과연 중국 기업들이 안전성 테스트를 제대로 했느냐는 의구심입니다. 더구나 소듐 배터리는 과충전 시 리튬이나 소듐이 음극 표면에 석출되고 그때 예기치 못한 단락이 이어지면 폭발로 이어지는데 이때 경우에 따라 소듐의 폭발력은 리튬의 몇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확실히 시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만일 이런 배터리를 탑재하고 달린다면 중국 거리는 이제 완성도 떨어지는 저가 전기차의 실험실이 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제조사가 보험 산업까지 들어쥐게 됨으로써 중국 소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긴급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면서 그동안 미국이 굳게 쥐고 있었던 에너지 패권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렸기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그것도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반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싼 기름을 초대규모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이 공개한 엄청난 기술에 전 세계 언론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라며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그가 갑자기 한미 친선 비영리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연례 만찬에 깜짝 참석해 바이든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제4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지 W. 부시는 놀랍게도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생활이 매우 깨끗하고 주변 사람들의 매우 친절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것으로 알려진 조지 부시. 실제로 그가 미국 대통령이던 당시 경북 안동시의 풍산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연설했는데 당시 풍산고등학생의 말에 따르면 경호원도 뒤로 물리고 학생들의 악수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 공화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나 그의 지지자들에 비하면 인종이나 종교 문제에 대해 훨씬 관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모든 유색인종을 아우르는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매우 친절했던 덕분에 현재까지도 조지 부시는 공화당 내 권력 서열 상위 10명을 모두 자신의 편에 두고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지 W. 부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미국 언론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최근 한국을 대신해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의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이 저지른 한국 차별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미국 국민은 한국이 미국의 훌륭한 교역 상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조지 W. 부시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한국과 미국이 최초로 FTA를 체결했다며 자신은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이자 한국 사위로 불리는 호건도 바이든의 한국 전기차도 미국 정부가 한 대당 1,000만 원씩의 혜택을 똑같이 주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촉구 소환을 보냈다며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에서 정재계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우려를 전해왔다라며 이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IRA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한 무역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라며 이런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호건은 서한에서 한국의 현대차를 사례로 들며 현대차는 5월 미국 생산시설에 55억 달러 약 7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IRA의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IRA로 인해 미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지연되거나 이탈할 위험이 있다라며 IRA의 부작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및 부품 시장의 가격 경쟁에서 한국 등 주요 제조사를 배제하면
미국인들의 구매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며 상당수 가정은 전기차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탄소 배출 감축 목표도 달성이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에 이어 미국 내 사실상 권력 서열 1위라 불리는 조지 W. 부시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이 너무나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국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엄청난 기술을 공개하면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미국이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으로 등극한 것은 불과 10년 전부터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우디와 러시아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며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바로 셰일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두 국가를 단숨에 뛰어넘고 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셰일가스와 셰일 원유는 바다 및 진흙이 퇴적돼 굳어진 암석층. 다시 말해 혈암층 셰일에 들어있는 천연가스와 원유를 말하는데요. 넓은 지역에 얇게 퍼져 있어서 과거에는 추출하기가 힘들었고 채산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캐면 캘수록 손해만 커지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미국 주요 셰일가스 회사들은 신기술 개발에 주력했고 그 결과 수평 시추 기술과 수압 파쇄 공법 같은 새 기술들이 개발됐습니다. 수평 시추 기술은 셰일층의 수평으로 시추관을 집어넣은 뒤 물, 모래, 화학약품 혼합액을 고압으로 뿜어내 암석을 깨뜨리고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로 흔히 프래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모래와 화학 첨가물이 섞인 물을 높은 압력으로 혈암층어 뿜어 바위를 뚫은 뒤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기술 혁신은 채굴 단가를 대폭 낮추었고 셰일가스와 셰일석유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셰일가스는 매장량도 엄청납니다. 현재 확인된 매장량만 해도 187조 5천억 M3. 전 세계가 6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채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휘어잡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미국. 하지만 최근 한국이 미국의 최강국 지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지구 역사상 가장 친환경 기름을 생산해내는 꿈의 기술을 선보였고 즉시 상용화까지 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에서 기름이 난다니 전 세계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해외 한 주요 외신은 한국이 버려진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생산해내는 궁극의 기술을 성공시켰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름 한 방울 매장되어 있지 않은 한반도에서 한국이 석유를 생산한 방법은 바로 버려진 비닐과 플라스틱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인데요. 기름에서 비닐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셈인데 기체로 변한 기름을 식히면 중질류와 경질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일부 정유석유 화학 공정에 플라스틱과 비닐에서 얻어진 원유를 원료로 투입하기 시작했고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진 열분해유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을 취득하며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윤산 현대오일뱅크 정책지원팀 책임 매니저는 지난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열분해유를 4,800톤까지 공정에 투입해 친환경 나프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폐비닐들은 인천 서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장으로 라면 봉지, 음식물 포장용지 등 경기도 일대에서 나온 폐비닐 25톤이 압축된 채 정육면체 모양으로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음식 잔해물이 남거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도 보였습니다. 여러 냄새가 뒤섞여 불쾌한 악취도 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크기의 컨테이너 속으로 폐비닐들이 들어가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열분해 과정을 거치고 화학 반응을 거쳐 불순물이 제거되면 놀랍게도 열분해유, 원유가 탄생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열분해 방식이 아닌 세라믹 촉매가 만든 파장 에너지로 석유를 만드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설비 안에 들어간 라면 봉지가 비닐 부분은 기름으로 빠져나가고 알루미늄만 남았습니다. 열을 가하는 대신 전자레인지처럼 탄소 분자의 고리를 끊어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미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특허받았고 영국에는 수출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지구 환경에 최악의 물질로 꼽혔던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폼 컵이 자연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0년. 일회용 기저귀는 450년, 낚싯줄은 600년이나 걸립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을 지구 역사상 가장 친환경적인 석유 생산 원료로 모두 분해시켜버릴 것이라는 소식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의 모든 것을 건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아무런 환경 유해 물질조차 배출되지 않는 데다가 하루에 수백 톤의 폐플라스틱과 비닐을 원유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셰일 원유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영국은 이미 계약에 서명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거머쥔 세계 에너지 패권을 한국에 넘겨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